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그 이남희입니다. 우선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신자님께 받기로는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제 조선시대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동학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런 그 케이스, 그 다음에 책자 이렇게 놔뒀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조선왕조실록,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실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록하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조선왕조실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한번 선생님들께 또 보여드리고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다시 한번 화면 좀 해주시겠어요? 예. F5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제 바라보는 삶과 문화라는 걸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우선 목차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실록이 이제 기록의 나라 조선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실록, 바로 이제 기록문화,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로 등재되었다고 하겠는데요. 그 기록의 나라 조선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실록과 사관이라고 해서 사관은 말 그대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실록과 사관, 그 다음에는 실록의 어떤 편찬과 보관이라고 해서 실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찬되어졌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실록이 태조부터 남아있는 조선 500년을 수록하고 있는 유일한 관찬 역사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500년을 다 수록하고 있는 책이 조선왕조실록밖에 없습니다. 관찬 역사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역사서로서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이런 자료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은 이제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인조 이후부터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장시간을 수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정말 어떤 기록을 아끼는 유생들의 이 전라북도의 유생들의 힘으로써 저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록이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산화, CD롬, 인터넷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지은 책입니다.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해서 월간 중앙에 2년 동안 연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클릭 조선왕조실록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막 부흥이 되면서 막 인터넷 이렇게 나오던 시점이었었는데 한번 조선왕조실록 클릭해서 찾아보자. 그래서 각 한 달마다 그 재미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사를 작성했는데 좀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처음엔 한 30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60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수님 그 지면에 상관없이 쓰셔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월간지로서는 좀 유례가 없게 2년 동안 연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추가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으로 오늘을 읽는다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2년 동안 그렇게 연재를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오늘날과 관련된 얘기들이 끊임없이 얘기가 됐고 그 울림이 오늘날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줬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 이 마이크를 안 써도 될까요? 여기 녹음기 이거는 이거 용도인가요?
손이 좀 자유롭지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록의 나라 조선에서 조선왕조실록에서 살펴볼 텐데 저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 원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면은요. 우선은 이게 바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인데 우선은 뒤에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여기 앞에서 먼저 보신 것 같은데요. 이 실록이 보면 굉장히 조그맣죠. 요 한 페이지가. 근데 실제 크기를 보시면은 요 한 면이 여러 선생님들 신문 보시죠? 신문. 그러니까 중앙일보 한 페이지 정도의 크기입니다. 요거 하나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물론 실록이 동일한 사이즈는 아닌데 어떤 거는 중앙일보 한 면, 어떤 거는 조금 일간지 거에 준하는 그런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많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들고 다닌다라든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것을 영인 축소를 했습니다. 8분의 1 크기로 축소를 했어요. 축소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쓴 것이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란 책은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1950년대에 영인 출간하면서 그때 정한 책 제목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예컨대 여기서 뜻이 태조 강원대왕실록, 세종 장원대왕실록에서 왕의 묘호와 실록을 병기하는 이렇게 붙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재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왕조를 빼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명실록, 청실록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냥 조선실록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조선왕조실록이 사실은 조선시대는 없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이 얘기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보게 되면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명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바로 1997년에 등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한다면은 태조부터 철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종과 순조실록은 조선왕조실록 국보에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실록이라는 것은 왕이 죽어야지 만듭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적에 제의 평전에 대해서 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그다지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얘기 쓰지.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 얘기도 많은데. 근데 그 대상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왕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법전에 경국대전이란 법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전을 보게 되면은 왕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예컨대 왕은 임기가 몇 년이고 왕이 잘못했을 땐 탄핵을 시키고 왕이 뭐 어떻게 하고 그만큼 그 어떤 전통시대는 왕은 법 위에 군림한 존재가 바로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 대한 기록이 당대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떨까요? 정확히 적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선은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죽어야지 편찬한다. 다시 말해서 다음 왕 때에 만들어진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록은 왕이 볼 수 없는 기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볼 수 없는 기록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승정원 일기라든지 비변사 등록 같은 경우에는 왕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왕이 볼 수 없는 그런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고종과 순종실록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종과 순종이 죽은 시점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일제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록을 편수한 명단에 일본인들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철종실록까지의 실록체제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과 순종실록은 우리가 국보라든지 유네스코에는 포함되어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5대 태조부터 철정까지 472년간의 그 역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8책 1893권이라는 방대한 양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88책이라는 것은 책수로 888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는 이제 책과 권을 같은 표현으로 쓰지만 전통시대의 요거는 책입니다. 근데 요 안에 챕터가 있죠. 챕터 1장, 2장, 3장. 그거는 이제 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책에 한 2권 내지 3권 정도가 수록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기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번역하는데 무려 26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동원된 학자가 3,0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중인 가지고 이제 학위 논문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를 하다 보니까 실록을 계속 카드로 만들고 읽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가 바로 이제 실록이 완역된 다음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어떤 CD롬이라든지 전산화 하는 일을 실제 데이터베이스 총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차츰차츰 드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번역을 담당했던 기간이 2개 기간이었어요. 한 개 기간이면 저게 한 2배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번역 기간이 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지금은 이제 고전 번역으로 바꿨지만은 그 이전엔 민족문화추진회라고 2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생각에 어느 실록을 제일 먼저 번역했을 것 같으세요? 태조에서 철정실록까지.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왠지 태조실록 같은데 제일 먼저 번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세종실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기념사업에서 세종실록을 바로 1968년에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좀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사실 실록을 처음 번역할 때 이게 기획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는. 근데 기획회를 해보니까 번역하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논의가 있었어요. 아유, 50년 걸리는 것을 언제 번역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초벌 번역을 하자. 좀 골라서 중요한 왕대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래도 다 번역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50년 걸릴 것이 어떻게 26년 만에 마무리가 되어졌냐 하면은 남북한 번역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번역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전해진 게 1970년대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민족중흥인데 이걸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남북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추라든지 아까 세종대왕 기념회 사업회 선생님 말씀을 들었더니 예산이 급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문학이라는 것은 예산이 갑자기 많아진다고 번역량이 갑자기 늘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문학은 투자를 해야지만이 인력을 양성하고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고 번역 못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바로 26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느냐?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그 학자가 동원됐고요. 그 당시에 쓰여진 번역지라든지 교정지라든지 교율지 보통 한 6교, 7교 정도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 원고지를 다 쌓게 되어지면은 63빌딩,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한 2개 정도, 2배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분량이 방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죠. 그 95년도에 이제 CD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번역이 완간되어진 것은 1993년에 완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책수로는 413책. 그러니까 413책으로 번역이 완간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 완간되어진 것을 그 페이지를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가 16만 페이지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16만 페이지도 아직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가 하루에 50페이지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도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50페이지 날마다 읽는다고 했을 적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8년 6개월이 걸립니다. 하루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틀에 한 번씩 쉬게 되어지면 16년. 다시 말해서 평생 가도 읽기 어려울 정도의 분량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역사서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다음에 고려사저료, 조선왕조실록 얘기하는데 실제 분량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한 책 정도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한 600페이지짜리 번역본, 그러니까 원전으로 했을 적에 한 600페이지가 한 3책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많아지죠.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만약 서가에 채운다고 한다면은 여기 서가를 한 4개 정도 차지할 정도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것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아, 그럴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다시 F4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다시 해서. 그러면은 거기 선생님이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 거.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왕이 볼 수 없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록과 편찬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태종실록 같은 경우는 언제 편찬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세종시대에 편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성군을 알고 있는데 실록을 편찬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기 아버지 태종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태종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세요? 바로 왕자의 날을 일으켜서 자기 이복 형제를 죽여서 왕이 되는 분이 바로 태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처남들을 죽여요. 국가나 왕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세종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세종도 알고 있었어요. 실록을 왕이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는 실록이 편찬되면 황제가 본다고 하는데 나도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맹사성이라든지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그 실록을 보시면 후대 왕이 반드시 그것을 근거 삼아서 보고자 할 것입니다. 세종도 봤으니 나도 보자. 만약 왕이 본다면 어느 신하가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왕께서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봉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세종,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중국에 예를 들어서 보고자 했던 아들로서의 세종의 마음, 그러나 신하들의 그 직업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기록 문화의 정신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조선시대판 사초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기록원에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조선시대는 저렇게 기록을 다 남겼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종이나 명종, 숙종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종 같은 경우에는 사관이 이렇게 적어요. 흡사, 지금의 전궁은 바둑놀이와 방과 같다. 왕이 자기 맘대로 정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종이나 명종에 대해서는 40년간 제의를 했지만은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점심에 명령을 다시 거두어들이니 어느 신하가 제대로 영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때요? 막 일을 하라고 시켰다가 점심때쯤 되면 아니야.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라고 명령을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복된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하 직원이 일을 안 하죠. 왜? 열심히 일해놓고 나면 또 명령이 바뀔 텐데. 근데 바로 명종과 중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일을 하지 않고 영이 안 서서 왕의 위험이 없다라고 사관들이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왕이었으면 정말 이 기록 봤으면 정말 기분 안 좋았겠다라는 기록이 실록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왕이 볼 수 없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남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조선 50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승정원 일기라든지 일성록, 비변사 등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왕이 바로 시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대한 분량이다. 구격본으로는 413책이고 그 다음에 16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세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종이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록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종 같은 경우에는 무인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타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왕은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주강, 조강, 석강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신하들 몰래 말 타러 나가셨어요. 근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말에서 떨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사실을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태종실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은 독대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관이 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았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업할 적에 조선 500년 했을 적에 조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별로 안 나와요. 왠지 좀 몰락한 양반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세도 정치, 그다음 당파 싸움, 막 이렇게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사실도 있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한 왕조가 500년을 유지하는 왕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5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기록문화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언론 정신이 있었습니다. 언론. 예컨대 세종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세종 때는 뭐 공법이라든지 여러 토지제도를 개혁했다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세종실록을 보면은요. 세종이 그런 토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론조사를 어떻게 실시하냐면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해가고서는 일반 백성, 관리,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이것을 다 여론 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조 같은 경우에 청계천 준설 작업을 시행을 해요. 준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영조 시대가 18세기인데 그 당시가 벌어지게 되면은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산 같은 데는 남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청계천이 조선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개천인데요. 그래서 개천도감이라는 게 태종 때부터 설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 바닥에 막 토사라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서 물의 흐름을 윤활하게 해주는 청계천 준설 작업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조가 청계천 준설 작업을 하면서도 바로 백성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직접 청계천에 나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답변이 왕께서 하신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데 제가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보면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4대강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대강도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었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백성들, 국민들의 어떤 함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동의한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의 책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조의 어떤 지혜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청계천 준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 나오셨을 적에 그 월간중앙에 제가 다룬 주제가 바로 청계천 준설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했다.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얘기해주는, 우리 삶에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실록 같은 경우에 왕이 볼 수 없는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사관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 당시에 뭐 언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언론직이 있었는데 바로 3사의 관원들, 우리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들이 바로 언론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장소를 이동해서 이쪽에 가겠고요. 선생님 보시면 제가 하면은 좀 클릭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직위는 7분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아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사관은 항상 2명이 입시를 합니다. 한 사람은 좌사와 우사를 둬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왕의 행동, 언행이라고 하죠. 한 사람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한 사람은 왕의 말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행동만 기록하다 보게 되면 말을 놓칠 수 있고 말을 기록하다 보면 행동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좌사와 우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 말로 하죠. 아마 세종도 이렇게 말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 세종이 말을 했을 때 사과는 뭘로 적습니까? 한글로 적나요? 한문으로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문 문장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동시 통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관들은 반드시 문과 합격자를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직위는 이들이 정 7분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1품에서 9품까지 있고요. 7품에서 9품은 참하관. 우리가 보통 당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3품 이상이 바로 당상관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문관, 본교라든지 대교, 검열 이런 사람들이 전임, 사관만 전담해주는 그런 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시험 합격자만 임명될 수 있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임명 시에 미혼자는 배제를 했었습니다. 왜 미혼자를 배제했을까요? 미혼자.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관이 되려면은 신분 조회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방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 통과가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혼인을 하면서 약간은 문제 있는 지방과 혼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혼자만을 사관의 범위에 뒀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하관에 불과하지만은 이 사관을 거치게 되면은 청요직이라고 해서 참판, 판서, 좌의정, 영의정으로 승진하는 엘리트 코스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또 하나는 가장사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사초는 뭐예요? 직가자에 보관할 장자에 역사사자, 풀초자. 그래서 우리가 풀초자지만 이제 사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실록으로 기록하게 되어지면 예문춘추 안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에서 전부 사초를 썼으면. 근데 보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보관하게 되면은 왕은 볼 수 없지만 사관들 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럼 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초를 제가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장사초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어떤 역사를 마음껏 써라. 뭘 쓰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함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사초는 나중에 이제 예컨대 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영조가 죽고 나서 정조시대 때 영조실록을 편찬한다. 그러면은 영조시대 때 사관이 남겼던 가장사초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다 보관하고서 안 가져와. 그럼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사초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록문화 정신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점들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록에 수정본이 있습니다. 수정본이에요. 그런데 수정본이 뭐뭐 있냐면은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그 다음에는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그 다음에 숙종실록, 숙종보궐정호실록, 그 다음에는 경종실록, 경종개수실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벌이 전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실록을 편찬했어요. 선조실록을 편찬된 것은 선조 다음 왕대가 누굴까요? 선조 다음에. 예, 맞습니다. 강해군입니다. 그래서 선조 다음에, 그러니까 선조실록은 강해군 때 만들어져요. 그런데 강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병헌이 주연해서 이제 영화 광해도 있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셔도 굉장히 재미난 영화입니다. 근데 그 강해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북인 정권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왕이 바로 광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해군 다음의 왕이 누구죠? 광해군 다음에가 우리가 병자호란과 관련된 왕으로 바로 인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조는 반정을 했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 바로 왕이 아니라 군으로 격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인조 같은 경우는 실록이 되고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도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실록이 굉장히 범용화돼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혹시 여러분 광해군 일기가 뭔지 알아요? 아주 예전에 물어보게 되면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광해군이 밤마다 날마다 쓴 기록이라고. 일기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실록이고 군이 되면은 바로 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실록이 강해군 때 만들어지고 강해군 다음의 왕이 바로 인조입니다. 근데 인조는 바로 반정공신들이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하가 왕을 옹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보니까 이 선조실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인조 반정공실을 이룬 집단은 왕을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조실록도 없애버리고 새롭게 실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였었냐면은 선조실록은 그대로 두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선조실록에서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부분만 새롭게 만든 것이 선조수정실록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왕을 만들 정도로 킹메이커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썼던 선조실록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남겼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록문화 정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을 다 두고 후대 사가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남겨준 거죠. 그래서 실제 번역본 책수를 보게 되면은요, 선조실록이 약 40여 책에 되어집니다. 근데 선조순종실록은 번역본으로 4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10분의 1 정도 분량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종실록이라는 숙종실록, 경종실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실록을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록과 일기의 차이는 연산군일기와 광해군일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한번 편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물이 뭔지 아시는 선생님 계세요?
아마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세검정입니다. 세검정. 예.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시면 이제 자음은 터널 건너서 지금 이제 상명대학교인데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이 바로 세검정입니다. 그래서 세검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씻을 세자에 검자, 우리가 창검자거든요. 그래서 인조 반정을 일으킬 때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여기서 창을 씻었다. 그래서 세검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세검정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죽어야지 만드는 것이 바로 실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이 돌아가시면 임시기구로서 실록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춘추관 같은 경우는 상설기구로서 바로 춘추관에 예문 춘추관에 소속된 관원들이 바로 사관님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봉교라든지 대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임사관입니다. 그리고 임시기구로서 바로 실록청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사의 관원들이 바로 그 사관으로서 이제 차출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제 커다란 무슨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관청인 사람들을 다 모으잖아요. 실록청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원들을 다 모아서 바로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데 근거가 있어서 실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 바로 사초입니다. 사관들이 남긴 기록. 그 다음에는 뭐 승정원 일기라든지 각사 등록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록을 편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록 편찬하는데 한 번 편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을 편찬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초처, 초처, 그 다음에 중초, 그 다음에 정초, 이렇게 3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초를 만든 다음에 초초에 대해서 이제 실록청 관원들이 다 모여요. 모여갖고서는 이제 강독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눠요. 나눈 다음에 다시 이제 교정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초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실록청 사관들이, 전인사관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초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초본이 최종 완성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3번에서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초초본과 중초본은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본을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없애버리는 방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종이를 없애버릴 때 어떻게 없애버리세요? 태우는 예, 태워버리거나, 예.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때요? 분쇄기로 해서 싹 소각을 하죠. 예, 예. 예, 확실하게 없애는 게 태우는 방법,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세초를 했습니다. 씻을 세자, 문서소자. 그럼 선생님들 올 거야. 아이, 종이를 무죄 씻으면 뭐 종이가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할 텐데, 바로 여기에 또 종이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를 중국에 발명한 4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문서 같은 경우는 종이를 당나무로 썼어요. 당나무 종이. 그러니까 당나무 종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칠을 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을 해서 당나무 종이에다 이렇게 먹으로 쓴 다음에 물에다 씻었어요. 요즘 종이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먹물만 싹 없어져요. 종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세초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역사를 완전히 인멸해서 없어진다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이가 귀했어요. 그 당시엔 종이가 귀해서 요즘은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 다 거기서 시험지 나눠주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자기가 시험 보러 갈 때,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시험지를 사가야 됩니다. 근데 경국대전에 규정이 있어요. 시험지를 사가는데 제가 채점을 해요. 근데 시험지가 이 사람은 되게 좋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는 부잣집 아들이구나. 공경대부의 자손이구나. 라고 해서 점수를 잘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점수도 안 좋은데 나쁘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경국대전에는 과거 시험 볼 때는 중등품의 종이만 제출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이를 재활용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종이 가지고 군복으로 활용한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박물관 가시면은 종이 가지고 뭘 만들어요? 옷도 만들고 장롱도 만들고 그다음 민속품 중에는 종이로 만든 요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종이가 단단했다. 바로 당나무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세초연이 바로 이 세검정에서 하던 잔치예요. 그러니까 실록이 만들어졌으니까 신하들, 사관들 다 부르는 거 왕이.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간의 노고도 취하하고 그러면서 이 세검정 물 앞에서 바로 종이도 씻는 그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세검정에서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근처에 조지서가 있었다고 해요. 조지서라는 게 바로 종이를 만드는 기관인데 조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과정도 보게 되면 하나하나 단계에서 오늘날에도 배워야 될 어떤 기록을 확실히 없앤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선생님들에게 한 책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마이크를 잠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오신 선생님들은 이 책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 중에서도 이거는 광해군 일기입니다. 광해군 일기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빨간색이 있죠. 이 빨간색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빨간색이요. 교수님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 빨간 표시들 이렇게 해놨다.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빨간색.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보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막 그어놓기도 해놨어요. 요즘 우리가 교정 볼 때도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거 없애버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용도 긋고 뭐 새롭게 넣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영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만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는 첩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얘기 다 못 쓸 것 같은 포스트잇, 요즘은 포스트잇이죠. 그 당시에는 첩지라고 그래서 종이를 붙여놨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영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막 그어놨죠.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한 건가요? 이게 바로 중초본이에요. 선생님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 실록을 만들게 되면 그 실록청에서 회의한다고 그랬죠. 그럼 초초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초본을 만들고 중초본에 따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어졌다. 지워라. 아니면 여기다 글씨는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 자세히 보시면은 좀 읽기 어렵죠. 왜 더 어렵냐면은 이것은 초서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막 정서체로 다 쓰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막 이렇게 초서로 쓰는 거예요. 뭐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죠. 이게 바로 실록을 교정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광해군. 태조에서 철종실록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초본입니다. 이게 바로 광해군 일기 중초본이에요. 왜냐하면 광해군 일기가 언제 만들어지겠어요? 인조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인조는 인조 반 정도 있었지만 인조 때 바로 병자호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와중에 광해군의 중초본이 남아져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조선시대 중초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록 자체가 이렇게 초초 중초본으로 해서 이제 정초본으로 남겨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계속 할까요? 계속해도 쉬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럼 계속 하시다가 좀 힘드시거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기 중간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초가 가능하고 종이로 활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이제 사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요게 좀 인터넷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한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태백산 사고지 모습입니다. 근데 사고는 대체로 저렇게 2층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1층 같은 경우는 습기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층에 보관하게 되어지고, 근데 선조가 사실 조선왕조실록에서 1592년에 조선이 이제 건국되고 나서 불에 타는데, 아까 준비된 자료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저 가운데가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창덕궁, 그 다음에 창경궁 종묘,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흐르는 것이 이제 한강, 그 다음에 저 뒤가 이제 남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저 위치를 보시면은 바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경복궁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지 20여일 만에 한양을 함락해요. 근데 밤에 도착합니다. 근데 경복궁이 문이 다 열려져 있어서 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임진왜란 때는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조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폐된 상태에서 실록을 이번엔 5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부를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거, 워낙 전주사고에서 있었던 건 강화도 만이산, 교정본거는 오대산, 새로 만들어진 것은 춘추관, 태백산, 무왕산에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실록의 보관이 우선은 춘추관 실록이 이괄해 난 때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내부의 실록만 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묘왕산 실록은 무주 적산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화도 만이산은 정족산으로 이동하게 되어져서 4개 실록, 다시 말해서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정족산 이런 사고지에 실록을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실록을 산에다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화재 의 위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록을 보관하게 되어지면은 수호 사찰이라고 해서 사찰 옆에다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시는 스님들이 실록도 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실록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아까 보시게 되면 태백산 사고지 모습이고요. 현재 실록은 태백산과 정족 3번에 있었던 것은 경성제국대학으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그것이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에 이어서 서울대학교가 되기 때문에 규장각에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대산에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져갔던 것이 관동 대지진 때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2006년도에 조선왕조실록 환수운동이 굉장히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바로 이제 관동대진 때 불에 탄 것 중에서 남아있었던 것이 바로 동경대학교 도서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 보관본이 바로 2006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수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대산본이고,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아까 남북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었죠. 그럼 북한도 번역하려면 뭔가 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판본이 됐었던 것이 바로 적상산본입니다. 그 당시 증언에 따르게 되면은 적상산에 보관되었던 실록을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구루마라고 하죠. 일본말이긴 하지만은 리어카 같은 거기다가 다 싣고서는 북한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져갔던 실록을 토대로 해서 북한에서 바로 번역을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까 93년대 번역이 완간되었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이겼습니다. 북한은 91년도에 완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이렇게 편찬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되어지는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의 번역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번역하기 전에 무엇을 만들게 되어지냐면요. 영인본을 제작합니다. 우선 경성제국대학에 있었던 태백산본을 토대로 해서 4분의 1로 축소를 해서 그때는 이제 사진판으로 영인해서 30부를 제작합니다. 근데 이때 제작되어진 것은 소수의 일본인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연구자는 보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선왕조실록 그것을 바로 1955년에서 58년도에 태백산본을 8분의 1로 축소해서 바로 영인해서 만들고 그때 붙였던 이름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인 것입니다. 그저 때는 뭐 태조강원대왕실록, 뭐 세종장원대왕실록으로 부르다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국역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밑에 딱 그림을 실었죠? 그림을 보게 되면 이따 이제 조선왕조실록 한번 그 인터넷으로 되어진 것을 볼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세종실록에만 그림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레이라고 해서 국조 오레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래, 길래, 뭐 흉내, 빈내, 군내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관혼상제로 하죠. 근데 국가에서는 오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래, 그래서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가래라든지 이제 빌래라든지 길래, 뭐 어떤 혼례라든지 이런 것들, 빌래는 이제 외국 사신들이 왔을 적에, 흉내는 돌아가셨을 적에, 또 국내라는 것은 군인 출정. 이런 것으로 해서 오래가 세종실록에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편종이라든지 편경, 멸루관, 그 다음에 거여 이런 가마들의 그림 자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원에서 바로 국역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5년에서 91년인데, 근데 재미난 것은 북한에서도 번역본이 있는데요. 우리 남한 번역본 같은 경우는 한글 병용을 했었습니다.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자 병용을 해서. 그런데 북한 번역본에는요. 그렇죠. 선생님 잘 아시는데 한글만 있어요. 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또 전문 역사학자가 할 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예컨대 노비했을 적에 한자로는 다 뜻이 틀리지 않습니까? 노는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 서얼도 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양인인 경우, 얼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천인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틀린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글로 다 풀어보다 보니까 전문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디지털화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실록을 보게 되면은요, 500년 동안 편찬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영인 출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26년에 걸쳐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바로 이렇게 CD롬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2001년도에 유네스코 한국 그 유네스코 전체가 국제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그 청주 우리가 이제 직시심체 요절과 관련된 청주 이제 그 청주 박물관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조선왕조실록이 조선시대에 편찬되어졌고 그것을 이제 영인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그 번역하는데 26년 걸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또 이렇게 디지털 매체에 맞도록 한 장의 CD에 담았다라고 이제 이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참여했었던 많은 세계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하나의 역사 기록물이 이렇게 시대에 맞게 계속 변천을 함으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는 얘기를 해줬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CD롬을 만드는데 바로 이제 95년도에 조선왕조실록 CD롬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아까 읽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읽는데 그렇죠. 읽는데 이제 뭐 번역하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했었고, 읽는데 하루에 50페이지 계속 읽어도 한 8년, 6개월,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이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 분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한 학기 수업을. 어떻게? 이것이 디지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가격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95년대에 이렇게 실록이 나왔을 적에 이 실록 하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모르죠. 예, 당연하죠. 근데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선생님 생각에. 번역하는데 26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동원된 학자 3,000명이에요.
그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책이 북한 번역본은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판매 가격이 1,400만 원이었습니다. 책 가격이. 그럼 CD롬은 얼마면 사시겠어요? 한 2천만 원 돼요. 그렇죠. 선생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인지하셨는데, 이 실록 같은 CD롬이 500만 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책은 눈으로 이게 딱 400책이 보이니까 책 한 권당 3, 4만 원, 그럴 수 있지 라고 구매를 하는데, 이 CD롬은 그 당시에 석장으로 나왔거든요. 석장이 500만 원 하니까 사람들이 그 조그만 게 뭐 이렇게 비싸. 그때 프라이드 한 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서울 시스템 한국학 데이터베이스 연구소 그때 재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주관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5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당시 예산이 5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93년도에 책으로 완간이 되어졌는데 국가의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서울 시스템 거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연구소에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회장님이 이은곤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을 하셨어요. 근데 문화사업 차원에서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5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간문화훈장도 받으시고 하셨었는데, 근데 그분이 가격 선정한 것은 50억인데 우리 1000개만 팔자. 1000개 팔아서 1000개면 50억이거든요. 500만 원에. 그래서 500만 원을 가격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선생님 생각했듯이 책 가격이 1,4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전부 다 입력했죠. 교정받죠.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죠. 검색할 수 있죠. 출력할 수 있죠.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에 나왔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국역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문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다시 한문본으로 되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한문본도 이것을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25사를 보게 되면 표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표, 쉼표, 느낌표. 그 다음에는 인용부호, 콜론, 세미콜론. 그래서 17개의 기호가 들어가 있는 조선왕조실록 원본실록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표점 작업은 누가 했냐면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신 선생님들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3년도에 만들었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CD롬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위에 좀 생경한 모양이 하나가 있죠? 이건 아마 선생님들이 보기 어려울 텐데, 키락이라고 해서 이런 디지털 매체는 금방 복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프린터 포트에 꽂아서 복제 방지용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은 굉장히 고가로 기회인용이 아니라 기관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의 판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자료를 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진지 잘 모르죠. 어떻게 무료가 되어졌는지. 서울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를 국사편찬회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로또 복권 아시죠? 그 당시에 로또 복권이 나옵니다. 근데 로또 복권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행성에다 문제 제기가 많이 하니까 롯데 그 복권 저기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문화관광부에 그 로또 복권 기금을 기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바로 이 컨텐츠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갖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사편찬회에서 나온 사이트가 해당된다고 하겠고요. 이렇게 왕대불내에서 태조에서 철종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고종순절실록은 나중에 다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왕대불을 볼 수가 있어서 한번 요 세종실록 한번 클릭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세종실록 보시면 이렇게 직위년 1년, 2년에서 왕대별로 계속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시겠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실록 올해이
그다음에 악보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종이 음악에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편경을 뭐 제작하는데 소리가 하나 틀렸대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박연이 보니까 뭐 먹줄을 그어야 되는데 먹줄이 하나 안 그어져 있어서 소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세종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가 있고 지리지. 그래서 우리 익산이라든 이런 것도 지리지 다 나옵니다. 익산군에서 익산에 그 사람이 몇 명 살았는지, 거기에 성은 무슨 성이 있고 토산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님들이 한번 실록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정산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어떤 그 칠정산 내편, 뇌편, 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천문 관측을 한 칠정산 자료도 들어가 있어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나만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한번 지진 한번 넣어볼까요? 지진. 조선시대에 지진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지진을 넣으면 이렇게 2000건의 기사가 나와서 보시면은 태조 2년 1월 지진이 일어났다, 밤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영변에 뭐가 있죠? 북한에 핵시설이 있죠. 그럼 영변에 지진이 있었을까? 그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영변 여기다가 영변 해주시고요. 영변 엔드 하시 좌편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했을 적에 엔드 지진 한번 해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영변 엔드 지진했죠. 그랬더니 86건이 나옵니다. 한번 요거 단종실로 볼까요? 영변에 지진이 있었으므로 향과 충문을 보내 해괴제, 괴이한 것을 푸는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서 영변 지역에도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조선왕씨 여기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선생님들 궁금한 거 다 적어주시면 얘가 보물상자예요. 조상을 넣어도 조상분도 얘기해 주시고 예컨대 뭐 정주에 대해서 궁금하다, 사도세자 궁금하다. 요즘 비밀의 문 저희 드라마 재밌게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사도세자 해도 다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류색인. 분류색인을 클릭하시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해서 분류를 하고 대분류하고 중분류하고 소분류해서 전체 161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나는 정치가 궁금하다. 정치를 해서도 뭐 예컨대 외교관계에서 명나라의 관계가 궁금하다. 그럼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외교에서 명나라에 관한 기사만 2만 건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씩 다 볼 수가 있어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요거 클릭. 그래서 위에 요거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기사.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기사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보니까 그 기사 하나의 기사가 36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36만 개의 기사에다가 기사를 다 분류를 했어요. 161개에 해당되는 분류로. 그러니까 내가 검색어는 잘 모르겠으나 이 내용은 안다. 관심이 있다. 라고 했을 적에 그 분류사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명나라 외교, 역사, 고사 이렇게 중복 분류를 해놔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이제 주제 분류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요거 한번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그거 말고 옆에 거요. 보시면은요, 이 기사가 아까 명나라 외교와 관련된 기사만 요 마우스를 누르게 되어지면 2만 건의 기사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사는 이 내용의 책으로 튀면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거는 2만 건의 기사를 찾은 것에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요거 보이던 손가락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검색 결과 내용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실록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이제 검색어인데 한번 남영초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검색어에다 남영초 넣어보세요. 남영초가 뭐에 가는 기사일 것 같으세요? 바로 담배 얘기입니다. 요즘 이제 시간에도 그 세간에 담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남쪽에서 온 신비한 풀이다. 그래서 남영초라고 되어져 있고요. 인조 클릭해 주세요. 예, 이 기사 들어가면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문 이미지를 좀 크게 해주세요. 요거 플러스 버튼 여기 예 누르시면 기사가 커집니다. 예, 눌러주세요. 예, 한 번 더. 예, 그러면 뒤에 계신 선생님들 아마 보실 겁니다. 이게 인조 16년 8월 4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몰래 담배가 실제 보게 되면 남영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담배로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남영초, 남초 이런 그리고 담배란 용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양에 들어왔다, 발각되어졌다. 근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풀인데 그 큰 것은 7, 8초쯤 된다. 가늘게 썰어 대나무 통에 담거나 혹은 은이나 주석에 통을 만들어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데 맛은 쓰고 맵다. 그런데 효능이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오래 피면 가끔 간의 기운을 손상시켜 눈을 어둡게 한다. 이게 인조실록 내용입니다. 근데 이 풀은 병진년 여기 1476년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걸 클릭해 보시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광해 8년이에요. 그러니까 1616년 지금 이거는 1630년 얘기니까 불과 십몇 년 뒤에요. 광해군 때 바다를 건너 들어와 피해놓은 자가 있지 않았으나 신유년 이거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광해 13년 불과 이제 5년 뒤입니다. 5년이 지나서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손님을 대하면 번번이 차와 술을 예전에 손님이 오면 차와 술을 줬대요. 근데 이제 담배를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를 연주연다. 연기가 나는 차, 연기가 나는 술이라고 해서 연주연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지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확 담배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선 후기 미나라든지 그림을 보시면 아니면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담배 때 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가 바로 이 당시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실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재미난 것을 이게요. 오래 피운 자가 유해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하여도 끝내 끊지 못하니 세상에서 요망한 풀이라고 일컬었다. 라는 내용을 봐서도 그 당시에도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미난 게 정조 아시죠? 정조도 담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PPT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이렇게 기사 분류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만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한 가지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록 그 화면 보시고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격본, 원본. 아까 이게 원본 말씀드렸죠? 원본을 볼 수 있는데 원본을 보시면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이게 남영초는 검색어고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인명은 또 파란색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원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격본과 원본을 같이 볼 수가 있겠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옆에 거요? 예. 그럼 또 이렇게 구격본과 원본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PPT 다시 가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주제 분류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이게 남영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내용과 이 내용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실록에 나타난 왕실 처방법인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아마 슬라이드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왕실에 있는 왕들이라고 해서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왕들이 운동량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피부가 곱는다든지. 그래서 종기 문제로 굉장히 왕들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의료학 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수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머리예요. 예전에 거머리 요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죠. 종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문종 같은 게 종기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데 문종실록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30cm 정도의 종기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사망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종기에다가 수지를 붙이는 거예요. 수질의 거머리입니다. 그럼 거머리가 농을 빨아들여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천문동이 있습니다. 단종실록 얘기인데요. 천문동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신비의 명약 천문동. 80세 이상이 복역하면 문득 아들을 낳게 되고 늙은 사람은 다시 젊어지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인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육식을 좋아하십니다. 소고기. 그래서 굉장히 식탐이 좀 있는 기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건이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인데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세자 시절에 그 궁 밖에서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섬의 삶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소선하게 되어집니다. 영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 제위한 왕이에요. 무려 52년을 제위하십니다. 그래서 영조도 그 왕실 처방법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덕궁. 아까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바로 요 부위가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진인데요. 저거는 이제 경복궁,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경희궁, 창덕궁이어서 바로 창덕궁 내에 내의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게 되면 바로 의사가 와야 되니까 내의원만 그 궁궐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왕실명 중에서 기관명 중에서 안내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왕실과 관련된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건 내의원, 창덕궁에 있는 현재 내의원의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학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의사들을 평한 내용인데요. 세조실록에 나옵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심의예요. 마음으로 다스리는 의사라고 해서 심의, 시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야기, 혼이, 그 다음에 광의, 망의. 그래서 의사를 8단계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사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리라는 것은 총명함이 있어서 의술이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병자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찍이 가져본 사람이 사리라고 해서 세조실록에 나오는 의학론 중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나쁜 의사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아까 기록문화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가서 어떻게 실록을 보관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울림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으로 오늘을 읽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선생님들에게 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관했고 그것을 또 어떻게 번역해서 현재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실록이 예전의 기록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실록을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면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규태 선생님 아시죠? 조선일보. 그 선생님께도 이 CD롬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고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그 홍희시 선생님에게도 이것을 보여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 은사가 최남선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최남 선생님을 이제 군대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뵈러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을 항상 옆에 둬라. 인문학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 인문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다. 거기서 모든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보면 정말 일생을 잘 산 듯 싶지만 나중에 평가를 보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일생의 평가가 저기 하지만 정말 평가받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실록을 옆에 두라고. 근데 본인이 얼마나 양이 방대해요. 국문학을 전공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내용을 볼 수 있게 돼서 앞으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그 책을 쓰면서도 거기다 명기를 해줬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역사에 한 줄로 남아있는 기록이지만 원전 기록을 보게 되면 인조실록을 보게 되면 인조의 병자호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피신 같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조실록을 보게 되면 그 47일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주전파, 주화파 이렇게만 공식적으로 외웁니다. 그런데 최명길, 김상원, 주화파, 주전파. 그러나 그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학생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냥 역사에 나왔던 한 줄로 봤는데 실제 실록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가를 생각했는지, 싸우자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화친하자는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서 그 충성심, 애국심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정된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두서없이 진행했지만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실록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클릭해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연사자로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